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4에서는 진도가 굉장히 느릿느릿합니다. 왜냐면 한 항목 한 항목이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마지막 부분이 트랜서핑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다 보니까 제가 2페이지 이상을 지금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책이 끝날 것 같으니까 괜히 좀 더 아쉬운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더 머뭇거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래 다룰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장은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4페이지에 왔습니다. 의도의 에너지라는 주제입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2페이지를 오늘 다루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위치는 의도의 에너지예요. 의도의 에너지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체력과 건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오라장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보호막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에너지를 의도의 에너지라고 부르고 또는 자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요.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의도의 에너지가 특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 거울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 가능태 공간에 있는 특정한 섹터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한한 가능태 공간, 이 가능태 공간을 넘어서는 그 영원이죠. 영원을 향해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누구에게 쥐어지느냐? 바로 현실 지배자라 또는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통제권을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도의 에너지가 충분히 고양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를 우리가 고양시킬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는 이 의도의 에너지는 사실상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우주로부터 흐르는 에너지다.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개념이 모호하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마치 대기 중에 주파수가 흐르고 있는데 라디오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한 주파수가 동조돼서 그것을 수신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느냐 마느냐,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내 보호막이 형성될 수도 있고 보호막이 깨짐으로써 이 안에 안 좋은 에너지들이 들어옴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외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말하자면 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 파도의 흐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외부의 흐름이잖아요. 파도를 올라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의 흐름과 나의 노력, 최소한의 힘이 함께 맞물려서 앞으로 서핑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의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새나가게 하는 구멍이 있다 이거죠. 사실은 의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고 충분하고 또 충분한 상태로 우리는 세상에 나와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것이 새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새는 구멍이 생김으로써 에너지가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가요. 근데 이게 새는 구멍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잖아요. 우리의 신체 에너지조차도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설상가상이란 말 하잖아요. 의도 에너지도 부족한데 신체 에너지도 부족해. 이러면은 설상가상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려고 계속 약을 먹고, 집에 영양제 엄청 많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이러한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건강을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의도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런 신체의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의도의 에너지 새 나가는 그 방면 중에 첫 번째가 나왔죠. 크게 세 항목을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의무와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의무감으로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부담감이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 보면 나중에 몸도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우리 몸이 잘 안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잘 개념이 안 와닿으면 몸과 마음의 일치 상태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마음은요, 몸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머리로 속일 수는 있어도 내 몸이 내 마음을 거스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누르고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할 수는 있어도 몸은 정확히 반응을 해서 나중에 문제를 드러냅니다. 몸에 신호가 왔다는 것은 너 이제 그만해, 좀 쉬어, 멈춰, 이 얘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체 질환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떠한 제동을 거는 신호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환경도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이 소위 말하는 고난, 역경, 이런 것은 신체에서 질병이 나타나서 신호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태도의 방향에 대해서 빨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계속 위험해져. 빨리 태도를 바꿔. 빨리 알아차려.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고 들이받잖아요.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계속 쫓아와요. 왜? 살리려고. 그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이걸 찾지 않고 또 무시하면은 계속 이런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뻥 터지는 거예요. 이 집안에 전기 배선이 있는데 이게 다 낡아 있어요. 낡아 있으면은 신호가 오죠.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을 때 번쩍번쩍 뭐 잠깐 불이 튄다든가 이런 신호가 와요. 자꾸 두꺼비 차단돼 가지고 전기가 쉽게 나간다든가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면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배선을 점검하고 공사를 해서 새롭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근데 괜찮아지나요? 나중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럼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신호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로 알아차리라는 거죠. 빨리 더 늦기 전에. 그 첫 번째 신호가 이러한 의무나 제약으로 인해서 마음의 짐이 쌓이는 건데 이때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 짐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지난 시간의 얘기고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은 항상 앞에 이 수식어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나친 중요성. 이게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것. 크게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 있죠. 오늘 내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내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중요성이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다가 집어넣는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중요성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책에 나온 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이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성, 내적 중요성, 이거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왜 생길까요? 열등감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면 비교는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동기를 부여받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분발되고 도전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 비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필요하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고정된 겁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이 위치는 변할 수 있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시험에서 내가 잘 임하면 그러면은 상승을 하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 비교를 한 다음에 내 위치가 나오면 그 위치에서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없느냐, 좋아지는 쪽으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빠지는 쪽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요.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변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다는 여지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오로지 변하는 것은 더 나빠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교를 하니 당연히 열등감이라는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연속이거든요. 시험을 피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이 열등의식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은 이러한 비교를, 남들이 비교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계속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생각 안에서. 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비교, 한없는 비교,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를 어떻게 한다? 비교를 해서 상대 우위와 비교를 하죠. 상대 우위와 비교를 하면 나는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항상 높은 곳에다 나를 비교하니까. 근데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항상 높은 것만 비교를 해요. 그럼 항상 낮죠. 항상 낮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키웁니다. 이 구조죠. 살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야지 죽이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교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는 뭐 몇 점 받았는데, 누구는 어떻다는데. 우리도 잘할 때 이런 비교 많이 당했잖아요. 그 비교의 결과 점점 죽어. 그럼 그런 비교는 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살리는 비교를 해야 된다고. 살리는 비교. 누구보다 이런 점이 너는 탁월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은 적어도 정말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비교를 한다는 거죠.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가 죽였어요, 스스로. 이걸 알아차리셔야 되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완벽주의에다가 뭐가 결합이 되냐면 비관주의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죠. 기준은 저 높은 곳을 향해 있는데 비관주의가 끼어드는 거예요. 뭐냐면 기준은 높은데 비교 결과는 내가 못하는 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한없는 간격을 느끼게 되죠. 단점과 실패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판단, 자기질책, 자책,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질투와 시기,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특히 가족이죠,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공상 또는 망상, 이게 뒤따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열등감과 함께 이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중요성. 뭐에 대한 중요성? 나 자신에 대한 중요성. 왜 나 자신에 대한 중요성일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 자체가 내가 스스로 부여한 지나친 중요성이라는 거죠. 이걸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을 건데,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 자체가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게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열등감은 하등의 쓸모가 없다. 비교는 살리는 데만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교 자체를 거부하라. 아니면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어먹어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시기에는. 그리고 열등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외부 요인도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외부 요인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열등감을 자극하는 환경을 우리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 때는 동창회나 아니면 뭐 아파트 부녀회 이런 데 나가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누구는 지금 뭐가 됐고, 뭐 연봉이 얼마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자녀가 어떻고, 그런 얘기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집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내 현실을 돌아보면은 이제 2차 발병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도지는 거죠. 계속 그런 자극을 받아봐요. 그러면 이제 열등감이 또 싹 트는 거예요. 그럼 계속 판단, 질책, 질투, 시기, 원망, 이게 이제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펜듈럼이 좋아해요. 그럼 펜듈럼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런 자극을 노출시키겠죠. 너 거기 나가.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의무와 제약 때문에 또 마지못해 그런 모임에 나가고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또 이런 열등감을 막 키우면은 펜듈럼한테 먹이를 에너지를 주고 얘는 더 커지면은 또 얘를 불러내가지고 또 저 모임에 가봐. 그럼 한마디 친구를 통해서 싹 건드리면은 열등감이 확 올라오고 계속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 좋아요? 펜듈럼이 좋아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것에서 빨리 자유로우면 오히려 나는 상승했을 텐데, 성취했을 텐데 여기에 붙들려서 하고 싶은 마음에 반해서 오히려 더 성취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나만 피해를 입는 거야, 나만. 빨리 열등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외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자극이 있다면 굳이 거기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열등감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비교를 하면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나에게 피해가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허용해 주세요. 그걸 질투하는 순간 나는 열등감에 엮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축하해 주세요. 축하를 못하면은 비난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잘했네.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부러워하다 보면은 미움이 또 싹 튼단 말이에요. 그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게 왜 그래요? 연결돼 있다는 게 너의 성공은 나의 불행이야.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나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 의한 성공은. 결코 이렇게 성공하면요.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되기 힘든 불안한 성공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셔서 이러한 싹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내릴 수 있도록 중요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 학교에서도 왜 우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열반.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네. 그래서 성적으로 딱 잘라서 우반, 열반,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성적만으로 우열반을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왜 우리가 흔히 다중지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8가지, 9가지 지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에 따르면은 어떤 아이들은 수리적 지능이 높고 어떤 아이들은 운동지능, 신체 지능이 높고 어떤 아이들은 통찰 지능이 높고 이 지능의 영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열반을 나눠보면은 기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우반, 열반이 열등의식을 가지라는 열등이 말로 쓸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반이 되는 거죠. 가르치는 애들인 거야, 이런 애들은. 좀 부족한 아이들을 얘네들이 가르쳐요. 자기 강점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면 안 되나요? 기왕 나눌 거? 근데 이런 건 없잖아요. 오로지 성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와 열을 나눠버리니 이 성적이라는 기준에서 열반에 가 있는 아이들은 열반? 네, 열반에 이르러야 되는데 네, 열등의식에 이르렀네요. 열반에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식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우성 유전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진화론에서. 이러한 형태 때문에 많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펜듈럼에 빨리 낚이게 되고 그 규칙 안에서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열등감은 아주 펜듈럼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 두 번째 새나가는 구멍 중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는 감정, 죄책감. 죄책감도 우리에게 중요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유연성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프로이트 이론으로 말하면 슈퍼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초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요.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나치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계속 자기 비난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도 계속 이 죄책감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게 문제예요. 죄책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책감의 굴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죄책감을 올려오겠죠? 그럼 또 이 안에 갇혀요. 이 갇히는 이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결국은 펜듈럼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또 가둬놓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솔직해지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것도 갭을 만들어냅니다. 내 진짜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 나는 이러한 역할을 나인 척 살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행동을 뒷구멍에서 하잖아요. 그 뒷구멍에서 하고 나니까 밝은 빛에 나왔을 때 죄책감이라는 게 드는데 사실은 나의 본 마음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지하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지하세계가 구축되면 될수록 여기서 한 행위로 인해서 빛에 나오면 나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죄책감을 해소하러 또 그런데 일로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지나친 죄책감이라는 것을 낮춰주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낮춰줌으로써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죠. 그러면 별 문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단적이 될 때 문제가 되고 문제가 심화되면 뻥 터집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스스로 만들어낸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이러한 죄책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죠. 사리의 문제가 되면은 그것은 분별하고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도리의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런 것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도의적으로 책임을 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회를 다시 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한 번 잘못한 것을 우리는 완전히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고립시키고. 그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물론 인면수심의 범죄자인 경우엔 예외가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본의 아니게 했던 실수, 실패, 피해를 준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 사람을 밟아 없애려고 해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시면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닥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메랑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 판단하는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죄책감을 상대방으로 유발시키는 행동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 펜듈럼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감정이죠. 물론 범법 행위를 하셨다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겠죠. 죄짓고 못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가를 감당을 하고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걸 털어내야죠. 그 이후에도 계속 죄책감 때문에 살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희생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런 법적인 소지가 있는 뭐 범법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기된 상상,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남들이 잘 모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특히 행위 이전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건 더 찾기가 힘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것은 그 상상, 그 자극을 느끼는 것 자체에서 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럼 왜 쾌감을 추구하느냐? 쾌락을 자꾸 찾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 쾌감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원인을 해결하진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오는 쾌감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경로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록 잘못 선택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나름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들 중에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쾌락을 느끼는 어떤 그게 있었어요. 대상이. 그것이 남들에게 알려졌을 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계속 지속을 해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느 순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안 하려니까 미치겠고 계속 그 반복을 하니까 이 죄책감은 점점 더 커지고 악순환에 계속 시간이 흐른 거죠.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왜냐면은
나를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데 사실 나의 마음 솔직한 나의 정신 세계는 이 어둠에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더 말하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끄집어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을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을 양지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제 이것마저도 없었으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면으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굴레에 빠져들게 되니까 죄책감이 들면 이런 죄책감을 드는 행위를 한 후에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아이 또 이랬네. 끝. 거기에 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달고 깊은 한숨을 쉬면 쉴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이 또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 시간을 갖지 마세요. 자아비판 시간을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해소한 만큼 다시 또 죄책감을 느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식은 나오려면 그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갈게요. 세 번째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의 중요성이 들어있고 이러한 중요성이 들어있을 때 새는 구멍이 된다. 에너지 새는 구멍이 된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홍반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제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이 아주 재밌게 연기를 잘 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책임감, 지나친 책임감에서 나오려면. 이 의무감과 같이 가요, 이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세상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나친 책임감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기꺼이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새나가는 구멍이 되고 나에게도 조금 더 유익이 안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원망을 또 사게 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목숨 걸고 책임감에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펜듈럼입니다.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잘 키우려고 너무너무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사회인이 됐어요. 직장생활 잘해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유학을 가가지고 해외에서 아주 번듯한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왜 잘 들었을까요? 잘 기른 거죠. 잘 길들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길을 들였죠. 그러니까 이 나이 될 때까지 온순하게 잘 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요? 사랑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는 엄마가 결제를 안 해주시네요. 난 이 결혼 반댈세.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이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건드려졌잖아요. 이제 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숨겨뒀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 아이가.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을 내가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제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으시려면 지나친 책임감으로 지나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아이가 잘 크는 것 같지만 내 말을 콧대로 잘 듣고 크는 게 결코 잘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만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고 선을 긋고 기다려주고 맡길 뿐입니다. 부모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마쳐야겠네요. 이
다음에 이것도 다 못 끝냈어요. 다음에 하나 더 항목 더 추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길을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큰 나무가 있고요. 나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자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팻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루를 몇 개를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도 후회하고 가져가지 않아도 후회합니다. 이 길을 벗어날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도 후회하고 안 가져가도 후회한답니다. 한 명은 자루 하나를 들고 갔어요. 한 명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루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가져간 사람은 열어봤더니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 가져간 사람은 안 가져와서 후회하고, 가져온 사람은 더 가져올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자녀 문제와도 결부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도 그런 거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회에 묶이면 안 돼요. 자책을 하셔도 안 되고 그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지나친 책임감을 갖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다만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놔라. 나머지 또 항목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주제입니다. 4장 챕터 4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심리맨이었어요.